안녕하십니까. 22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해설을 맡은 요양기주실 기관관리부 1팀 과장 김은희입니다.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센터 실정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는 대면회의와 동일한 자료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만족도 설문조사는 오는 11월 30일 수요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 자료 시청 후 설문조사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관련 자료 업무부서와 공유하고 23년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는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22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의 교재 2페이지 목차 순서대로 하였으며 담당 부서를 교재에 명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2년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전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첫 번째 챕터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안내 등에 따라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적정 정보 게시를 통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 강화 및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동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정보 게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로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해당 장기요양기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로그인 후 기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포털에 접속하여 포털 내 요양자원, 장기요양기관관리,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화면 순으로 접속하면 해당 화면의 기본 정보부터 마지막 게시판까지 각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탭의 구성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진 공지사항 게시판은 22년 2월 25일부터 기관 포털에서 다른 정보들과 동일하게 입력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여 종류별 정보 게시 항목입니다. 첫째,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인 경우에는 1.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등을 포함한 기본정보 2. 손해배상 책임보험,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여부 4. 정원, 현원 정보 5. 비급여 항목별 비용 6. 프로그램 운영 정보 7. 사진 8. CCTV 설치 현황 등 총 8종의 항목을 게시해야 합니다. 둘째, 방문형 재가기관인 방문요양, 목욕, 간호기관과 복지연구 사업소의 경우는 입소형 기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정보, 보험 가입 여부,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등 총 4종을 게시해야 합니다. 정보 게시 주기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즉시 입력을 해주시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정보 게시에 대한 전산 입력 방법은 교재에 명시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 관련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수급자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개정 법령이 통과되어 23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복지부, 공익대표, 이해관계자 등 CCTV 설치 관련 협의체 가동 중이며 25년 3월까지 고시 및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법 시행 전 법과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 요양시설의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대상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이며 치매 전담용 기관도 포함됩니다. 시설장은 감염병 발생 즉시 보호자, 공단,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며 입소자 격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 보고 방법입니다. 기관은 코로나19 확진 시 기관 포털에 전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옴, 결핵 등 감염병 일부는 공단의 운영센터에 문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은 복지부에서 발행한 2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 324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그리고 교재에 명시된 장교양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에 게시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세 번째 챕터 치매 전담용 장교양 기간 확충 지원 부분입니다. 치매 전담용 장교양 기간 이용 대상자는 장교양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에서 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 등급자입니다. 다만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인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험의 치매 전담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의 마지막 장에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항목 중 치매 전담형의 체크 여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운영 지침은 장교양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전담용 기관 한시정 지원금 안내입니다. 치매 전담용 기관의 운영 관련하여 지원하는 급여 비용 중 한시적 지원금은 22년 12월 31일까지 치매 전담용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한시적 지원금은 치매 전담실을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치매 전담용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인 경우는 수급자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입소일수가 월 15일 이하인 수급자는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치매 전담용 주간보호인 경우는 수급자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다만 이용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수급자는 월 2만 5천 원만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치매 전담기간 수급자에게 최초 급여를 제공하는 월부터 36개월간 지급되며 기관에서는 급여 비용 청구 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실 대비 급여 비용 인상률은 치매 전담실이 전체적으로 20% 이상 높습니다. 1인당 급여 비용은 교재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재 네 번째 챕터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전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활동형 서비스 확대에 따라 치매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전문 인력 양성이 목적이며 교육 대상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치매 전담용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입니다. 교육 방법 중 이론과 실습은 온라인 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요양보호사는 39차 시, 프로그램 관리자는 47차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험은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개월 이내로 요양보호사는 1시간, 프로그램 관리자는 2시간 실시합니다. 교육비는 방문요양 시설 과정이 4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은 4만 9천 원입니다. 22년도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총 7차수로 운영되며 공고 및 신청은 3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은 4월부터 10월까지, 집합시험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공고는 장교양 홈페이지에 알림자료실 종사단 마당에 게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재 5번째 챕터 계약의사 및 협력의료기관 운영 안내 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의료기관 협약 또는 계약의사 지정 의무에 따라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의사 지정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계약의사를 희망하는 자는 직역별 협회에서 주관하는 실시간의 계약의사 교육을 이수 후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 외에 계약의사 활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의 장은 계약의사 지정을 위해 운영 규정에 계약의사 추천 요청서를 지역의사회에 송부하고 지역의사회는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양시설에 계약의사를 추천해 주어야 합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추천받은 의사와 7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의사로 지정한 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인사카드 관리에 인력신고 후 시군구 신고 및 지정계약의사 직역별협회 지역의사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의사는 입소자별 월 2회 이상 진찰 후 포괄평가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계약의사 임기는 1년이며 임기 만료 전 반드시 재지정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 시스템 인사카드 관리 화면에서는 퇴사 처리 후 신규 지정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지정 받아야 하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내 인사카드 관리에 직위 및 직종, 인력변경 관리의 직종에 반드시 계약의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협약 절차입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은 운영 규정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 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한 협약은 희망이음에서 전산으로 보고해야 하며 협약 의료기관 의사는 월 2회 시설 방문 및 포괄평가 기록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행복이음에서 전산 비정형 업무 보고 후 시군구에 의료기관명, 협약기간 등 협약 내용을 행복이음 장교양기관 대장관리 화면에 등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계약의사 제도 운영입니다. 한시적 계약의사 제도 운영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중 첫 번째는 계약의사의 유선 상담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의사의 시설 방문이 곤란한 경우로 방문 예정일에 유선 상담 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행 시기는 20년 3월 1일부터 별도 종료 통보 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단 해당 조건은 요양시설 간호인력과 협업으로 유선 상담을 통해 입소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원외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진은 불가능하며 재진 시에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외 처방전은 발급 후 포괄평가 기록지에 투약 처방에 대한 전화 상담 관련 내용을 작성, 보관 후 요양시설 방문 시 이관해야 합니다. 비용은 원외 처방전이 발급된 진찰건의 하나에만 재진 진찰 비용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원외 처방전 발급이 없는 상담만 진행한 경우에는 진찰 비용 청구가 불가능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한시적 계약의사 제도 운영의 두 번째,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원격 진찰 비용 산정 관련입니다. 이는 코호트 격리된 요양시설의 비확진 격리자에게 유무선 또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진찰 또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수급자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21년 12월 28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입니다. 단 해당 조건은 요양시설 간호인력과 협업으로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 입소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찰 또는 필요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코호트 격리 기간 내 진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 SNS,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상담은 제외되며
요양시설이 코호트 대상 기관이더라도 개인별 또는 구역별로 격리 해제된 입소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의사는 유선 또는 영상으로 진찰 및 원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포괄평가 기록질안에 코호트 격리기간 및 진찰 내용 등을 작성하고 요양시설 방문 시 이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은 원해 처방전 발급과 상관없이 재진 진찰 비용의 100% 지급이며 본인 부담금은 코호트 격리 해제 시까지 본인 부담률에 따라 부담합니다. 계약의사가 협약 의료기관에 대한 비교표는 교재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재 6번째 챕터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부분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 장기근속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동일 기관,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장기요양 요원에게 지급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인 경우 지급 대상 장기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인력이며 근무 기준은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기간 36개월 이상이 지급 대상입니다. 방문요양, 목욕, 간호의 경우 지급 대상은 고시 제57조에 따라 가산을 받는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이며 근무 기준은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합니다. 방문요양, 목욕, 간호에 그 외 서비스 제공을 나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 기간이 36개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매월 36에서 60개월 미만은 6만원, 60에서 84개월 미만은 8만원, 84개월 이상은 10만원입니다. 영양사와 조리원은 22년에 확대된 직종으로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만 지급 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무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 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한 경우. 둘째, 휴직 종사자가 월 120시간 또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계속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단 여기서 3개월 이내는 일자가 아닌 월 개념으로 3개월까지는 미충족하였으나 4개월째 충족 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나가는 요양보호사가 1월에는 60시간을 충족하였으나 2에서 4월까지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고 5월에 60시간을 충족한 경우 이는 계속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셋째, 육아휴직 후 해당 기간에 복직하는 경우로 그중 1년은 근무 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넷째, 대표자가 동일한 기관으로 기간기호 또는 급여 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다섯째, 해당 기간 급여 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 기간기호가 변경된 경우. 여섯째, 합병 또는 포괄적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해 직원에 대한 포괄적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일곱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여덟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120시간 또는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아홉째, 근로기준법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등 총 9가지 형태는 계속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상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제11조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재 7번째 챕터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안내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 도모가 목적이며 이는 전체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 장기요양기간 재무회계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지출 비율을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역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매월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급여 유형별로 장기요양 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간부담금, 퇴직적립금이 해당되며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및 원거리 교통비를 제외한 기관에서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교통비 등 장기요양 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복리후생 업무 추진 및 기관 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 보조비,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 등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는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 포털 화면에서 급여 유형별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출 금액을 직종별로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22년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은 교재 27페이지와 같으며 급여 유형에 따른 장기요양 요원 및 인건비 지출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 유의사항으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역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장기요양 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조리원, 영양사의 장기근속 장려금 및 코로나19 한시적 방역지원금 항목은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 유형별로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에서 인건비로 검색하여 22년 인건비 지출 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사례 안내, 22년 인건비 지출 비율 변경사항 및 다빈도 질의응답 두 항목을 선택하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재 8번째 챕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부분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수급자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야간보호시설을 기반으로 한 통합재가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 상태에 따라 재가서비스 3종 요양, 목욕, 간호를 각 월 1회 이상 필수 이용하되 필요시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을 혼합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뤄 모든 수급자 사례관리를 수행하며 공단 케어 조종자와 통합재가기관 사례관리자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케어 매니지먼트를 운영합니다. 비용은 세분화된 수가보다 월정액 수가를 통해 기관의 자율성, 효율성,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의 급여비용 관련입니다. 급여비용의 구조는 기본 구조가 110%에 정책가산 15%, 서비스 가산 2.6에서 3.9%, 인력 추가 배치, 간호사 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통합재가 가산의 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금액은 교재 30페이지 통합재가 서비스 월정액 및 가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가 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통합재가 서비스에서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보호를 제공하고 팀워크 체계로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월정액 수가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등 수시 인력 배치로 인력 처우 개선 및 수시 대응 서비스 강화입니다. 셋째,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수급자 상담 관리를 체계화하여 공단과 기관 사례관리자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합제가 서비스의 향후 계획으로는 22년 9월부터 안정적인 본사업 도입을 위해 예비사업 참여기간 확대를 시작으로 23년 3월에는 5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20개 신규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사항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신규 기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현장 방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4년에는 통합제가 서비스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교재 9번째 챕터 장교양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 중 부양 부담이 높은 가족 수급자를 위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사업이 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양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1:1 심리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차원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재 65개 지역에서 운영 중으로 점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가족, 하루 6시간 이상 수급자 수발 가족, 부양 부담이 높은 가족, 치매 수급자를 수발하는 가족, 그리고 상담을 희망하는 가족입니다. 다만 인지장애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자, 그리고 폭력 성향이 있는 자는 제외 대상으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제공 일정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1, 2기는 종료되었으며 9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현재 3기가 진행 중입니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부서에서 협조 요청으로 장교양 기관에서는 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족 중 공단에서 실시하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사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교재 10번째 챕터 장교양 웹진 행복한 동행 부분입니다. 장교양 웹진 행복한 동행은 장교양 제도 홍보 및 노후생활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도와 이슈 등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며 장교양 종사자의 급여 제공 과정 관련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월 5일경 웹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웹진 구성은 장교양의 머리 글자를 따서 장수하는 정보, 기대 가득 소식, 요목조목 노후, 양자택일 이벤트 등 4개의 섹션을 다양하고 흥미로운 칼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독 방법은 장교양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알림 자료실 홍보관 장교양보험 소식지에서 구독하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장교양 웹진 검색 후 웹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교재 11번째 챕터 청구상담 봉사자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 부분입니다. 청구 업무 우수자를 봉사자로 위촉하여 장교양 기관 입장에서 밀착형 상담을 제공하고 청구 업무 지식의 선순환 및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위촉 기준은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척한 대표자 또는 종사자로서 전체 장교양 기관 근무 월수 중 청구 경력 기간이 60개월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및 건강보험 체납이 없는 경우입니다. 청구상담 봉사자 위촉은 지역본부 내 급여 종류별 기간수를 감안하여 위촉하며 위촉 방법은 공단 운영센터에서 장교양 기관의 문서 시행 후 봉사자 신청 접수 및 추천을 받아 공단 지역본부가 운영하는 선발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선발위원회는 봉사자 선발 및 관리,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청구상담 봉사자는 청구 관련 문의 시 상담 및 상담 내용을 전산에 직접 등록하고 정보를 공유해주며 상담 활동 실적에 따른 평가 가점 부여 및 나눔 자료를 매월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지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담 등록은 즉시 정상 등록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소급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상담 봉사자는 재능기부 자원봉사 형태의 활동이 원칙이며 사익 목적의 활동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재 12번째 챕터 청구 그린 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 업무 모델을 통해 청구 업무 능력 상향 평준화 및 올바른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장교양 급여 기준에 적정하게 청구하는 우수기관을 청구 그린 기관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급여 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6항목의 작용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합산정수 상위 기관과 재가장기 요양 기관의 경우 RFID 자동 청구율 85% 이상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청구 기관의 1%에 속하는 청구 우수 기관을 청구 그린 기관으로 선정합니다. 참고로 21년부터 22년 청구 그린 기관은 330개소입니다. 청구 그린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신규 개설기관 청구 방법 설명회 시 교육 강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단 지역본부별 간담회 시 청구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청구 그린 기관 증서 수여 및 장교양 홈페이지의 홍보와 민원 제공용 장교양 기관 현황에 청구 그린 기관을 표시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재 13번째 챕터 23년 장교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교양기관 정기평가의 목적은 장교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교양 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교양 급여의 수준을 향상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가급여 평가 대상은 급여 종별 약 11,031개소로 19년 대비 57.9% 증가하였습니다. 재가급여 평가 기간은 시설 정기평가 기간 연장으로 당초 22년에서 23년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일정은 23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23년 평가 대상은 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기간기호 끝자리 짝수 기간이 해당됩니다. 다만 대상 기간이 짝수이나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간기호 끝자리가 홀수 기간이 있을 경우 함께 평가 대상이 됩니다. 평가 지표는 22년 6월 10일 개정된 장교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지표 적용 기간은 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며 직전 평가년도 다음부터 평가일까지 지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표별 적용기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22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장교양 홈페이지에서 평가 매뉴얼 사전 공개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평가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으며 22년 12월 초 장교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계획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재 14번째 챕터 부당청구 장교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입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유도하며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 질서 확립과 장교양기관 부당 청구의 국민 감시 기능 강화로 공익신고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교양 급여 비용 부당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이 신고 대상이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억, 장교양기관 이용자거나 그 밖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방법은 공단의 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에 내방 및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장기요양보험, 더 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 접수해 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교재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인터넷, 모바일 앱 접수만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은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부당 청구 사례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 부분과 관련하여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장교양 2등급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의료기관의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을 하였으나 외박 수가로 청구하지 않고 일일당 수가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의 경우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여 24시간 보호하였으나 주야간 보호 급여 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수급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의 경우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는 주 5회 1일당 180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주 6회 1회당 240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1회 60분 이상 서비스로 월 2회 제공받았으나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월 4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경우는 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제공하거나 구입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재 마지막 15번째 챕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의 교육 내용들과 이미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의 7가지의 학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 정의 및 노인학대의 대표적 행위는 교재 49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따른 6가지 금지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은 노인에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학대 행위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따른 금지 행위 및 그의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후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뜻합니다. 시설학대란 노인복지시설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노인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21년 6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신고 현황 및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전체 신고 건수가 1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이 6,774건, 전체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학대가 739건으로 약 10.9%에 해당됩니다. 학대 대상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3배로 발생 장소는 가정이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아들, 시설 관계자 등 순이었습니다. 시설학대는 학대 6,774건 중 623건으로 9.2%를 차지하며 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방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입니다. 학대 행위자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노인학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고 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법 제61조의 2 제2항에 따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제5항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또는 수사기관 112번으로 신고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신고하시면 관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경찰서 등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앱을 통하여 신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55페이지를 참고하여 노인학대 신고 시 주요 확인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는 신고 시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하며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을 하며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는 신고 시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하며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을 하며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상 22년 하반기 장교양정보공유협의회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각 자료 상단에 본부 해당 부서를 명시해 놓았으니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관리부 1팀 과장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